예, 동남아 순방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크게 이제 두 가지 회의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캄보디아에서 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들이 모인 그 회의에 참석을 한 거고, 다른 하나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참석을 한 겁니다.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가 가까운데 이제 회의 날짜가 연달아 잡혀 있어서 나간 김에 두 개 회의에 다 참석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외교 빅데이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3국 정상회담까지 모두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3국 명의의 포괄적인 공동성명도 나왔는데요. 핵심만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공조해서 막는다. 뭐 그겁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챙겨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동대 김준형 교수 전 국립외교원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외교 무대에서 나오는 그 말들, 네. 워딩들은 워낙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네. 듣고 나서도 귀에 확 꽂히질 않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교수님이 좀 딱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열린 3자 정상회담, 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아주 나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운명을 바꿀 수도 있을 정도의 네. 날이었다.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것이고 제가 지난 5월 말 6월 초에 미국 인사들한테 들었던 게 그대로 실현되는 것 같아서 제가 소름이 좀 끼쳤습니다. 자, 조금 설명해 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왜냐하면 인태 전략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인태 예. 전략은 일단 용어 자체가 해양 세력끼리 뭉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인태 여기 전략 대륙이 이거 없습니다. 풀어가지고 인도 태평양. 네, 대륙이 예.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린 대륙에 속해 있기도 하고 해양에 속해 있기도 하죠. 그렇죠. 여기서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한반도의 북쪽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인도 태평양을 묶어서 대륙을 견제한다는 겁니다. 이게 출발점도 아베의 첫 번째 수상 시절에 나왔던 전략이고요. 예. 자유의 호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예. 이게 뭐냐면 자유의 호로 자유주의적인 아닌 국가들을 견제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2017년 12월에 트럼프가 그걸 받아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이 그대로 당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네. 그대로 받은 전략이 바로 이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 줄여서 인태 전략 네. 일단 저 기억할게요. 네. 예. 그런데 이것이 한국의 외교 전략이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게 확실히 확실히 한국의 됐죠. 외교 전략이 된 거예요. 이번 3자 이전에 회담에서. 아세안과 만나서 한국판이라고 붙였지만 예. 우리가 주저했던 그전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신남방 정책이잖아요. 예. 신남방 정책은 뭐냐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간다는 뜻도 있지만 이거는 1대1로와 인태 전략이 아시아에서 부딪히고 있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연결고리가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를 개방된 통상으로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야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는 것이고 예. 또 아세안 국가도 우리처럼 곤란합니다.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저 동남아시아의 예, 10개국. 예. 그 아세안 국가들이 실제로는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안보 협력체로 바꾸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제적 협력체로 바꿨고 그게 우리와 맞았던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번에 여기 하기 전에 아세안과에서의 그 연설에서도 예. 안보 협력체 물론 북한이 들어가 있지만 예. 안보 협력체로 바꾸기를 원하는 미국의 뜻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미를 묶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나토에서부터 UN 어제까지 다 일관된 겁니다. 우리가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지만 예.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를 다 배제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이 된다. 이거는 진영을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UN에서 만약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가치 외교를 하나의 법칙으로 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들을 배제한다면 유엔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유엔의 가치는 평화의 가치고 오히려 주권의 가치입니다. 예. 자유가 침해될 때는 그중에 이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일 경우에는 자유가 강조돼야죠. 그런데 그 원칙은 맞습니다만 이 자체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침해하는 나라고 같이 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외교적 말씀하신 것처럼 만났을 때는 워딩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적대적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남중국해의 안정이라든지 대만의 안정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워딩을 보시면 예. 완전히 러시아를 그대로 비판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그리고 그 용어들이 거의 미국과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러면 제가 이해한 대로 해보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미중 패권 정쟁 속에서 편을 정했다. 확실한 미국 편이다라고 공식 선언한 셈이다. 그렇습니다. 진영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역사적 그것이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미국이 사실 인태 전략을 자기 뜻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세안 국가들이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동남아시아 10개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의 부담을 들기 위해서 우리가 아세안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기 때문에 예.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시키는 임무를 받은 심하게 하면 돌격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10개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처지가 비슷하잖아요. 항상 끼어 있는 처지. 그래서 항상 이제 주저주저하고 항상 줄타기하고 이런 신세가 똑같았는데 네. 우리가 확 미국 편에 서면서 그 동남아시아 10개국도 좀 끌어당기는 돌격대 역할을 맡은 거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전 같지 않고 막 미사일 도발을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하고 북한이 또 핵실험 7차 핵실험 한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도 뭔가 좀 확실한 안보적인 공조를 미국과 해야 되고 또 이웃 일본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바로 전면에 내세운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논리가 아주 논리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세세하게 들어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일본이 필요하느냐의 문제가 닥치고요. 근데 이 일본이 북한 문제에서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한데요. 예. 그거를 많은 것들을 다 넘길 만큼 그렇게 바쁘게 일본을 집어넣어야 되냐. 미국은 맞습니다. 미국은 누가 봐도 중국의 세력이 커지니까 한미를 묶는 거고 이 한미를 묶는 것은 한미를 묶는 것보다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게 들어가야 하고 이슈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보가 너무 포괄적입니다. 이번에 프놈펜 성명도 너무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렁이 담는 듯이 이 안보 협력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이 모든 이슈에 대해 확대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태 전략으로 묶여서 예. 북대북 작전 말고요. 예. 모든 부분에서 일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린 철저하게 외교니까요. 철저하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득이 뭐고 실이 뭔가. 교수님 생각하실 때 그럼 그렇게 우려하시는 실은 뭔가요? 이렇게 됐을 경우. 왜냐하면 자 편을 정하면 편할까요? 제가 자주 말하는 겁니다. 편을 정하면 편해질까요? 이제 G20에 가고 앞으로 러시아하고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편해질 것인가 저는 보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편을 먹었을 경우에 이게 과연 우리한테 득이냐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건데요. 어떨 거라고 보세요? 훨씬 더 이제 우리의 편이 확실해지면 우리가 약한 고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한국이 상당히 자율성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알지만 한국이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는 누가 제일 약한 고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의 문제나 호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실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우리가 확실하게 한 편이 되는 게 우리한테 득이 없다. 제가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치 외교가 실리를 버릴 만큼 가치가 있는가? 이 가치는요. 미국도 사우디한테 가치를 세웠다가 자기 국내 정치 힘들 때는 사우디 가서 굴욕적 외교를 합니다. 인도를 보십시오. 쿼드에 포함되어 있지만 러시아 경제 제재조차 하지 않는데 그러네요. 저는 이 문제하고 지금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우크라이나에 우리 무기가 공급되는 것, 그것도 우회를 통해서 하는 것, 이것 역시 러시아와 그 푸틴이 얘기했듯이 한러 관계도 굉장히 지금 위기입니다. 그럼 이런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 완전히 미국의 편을 정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느냐? 저는 상당히 이제 앞으로 힘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미 감정 이런 차원의 이런 문제가 차원이 아닌 아닙니다. 완전 실리적인 측면에서 한쪽 편에 확 서는 게 그닥 좋을 것이 없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좋지 않은 게 제가 왜 돌격대라고 얘기하냐면 예. 나토나 유엔에서는 그 얘기 할 수 있는데요. 예. 여기는 G20과 동남아시아 아세안은 우리가 다자주의를 다시 말해서 진영을 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G20에 가서 한중회담 하지 않잖아요. 예. 북한 문제 어렵더라도 한쪽은 강경하게 한미 동맹을 강화하되 한쪽은
중국을 설득해가지고 네. 북한하게 하는 외교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건데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뭐 이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럼요. 양쪽 양다리. 중국을 움직여야죠. 그래도 중국이 아무리 북한 편을 들고 북한을 우리 원하는 만큼 설득하지 않더라도 외교는 더하기 외교를 해야지 빼기 외교라고 카드를 자꾸 줄이는 외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발리에서요. G20에서 한중 정상회담 아직 가능성 좀 열려 있는 건 아니라고 보세요? 우리도 적극적이지 않고요. 정상회담이면 만나서 뭔가 선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막 이제 3년임을 한 시진핑 주석이 예, 예. 한국에 이런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음, 중국한테 비판을 하고 남중국해에 저걸 얘기를 하는데 음. 사전에 약속되지 않고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조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미국하고 중국은 만난다면서요? 그러니까 미국 발리에서. 중국이 만나서 저는 지금 미중 만나는 게 이러한 부분의 한중 관계라든지 이번에 프롬펜 같은 게 가려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가려서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은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그게 미중이 만날 것이고요. 예, 예. 또 미중이 아마 그냥 격렬한 반응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아. 왜냐하면 레드라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서로. 오늘 만나서 예. 미중이 만나서 오늘 좀 세게 부딪힐 것 같은 느낌? 작년 봄에 알래스카에서 만나가지고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심한 얘기를 1시간 이상씩 하고 그걸 다 공개되고 생중계가 됐는데요. 이거는 보통의 회담이 아니고 그냥 미국은 내가 이렇게 강하게 한다는 걸 미국 국민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중국은 중국 국민한테 하는 걸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이 첫 만남이 혹시 둘이의 대화가 아니고 미국 얘기는 자기 얘기 막 쏟아놓고 심하게 바이든은 중국은 쏟아낼 가능성이 꽤 있다. 시진핑은 또 중국한테 쏟아내. 그 알래스카에서 만난 건 그때는 누구? 전략 대화라서 고위급입니다. 고위급 실무진들 만났을 예, 때 막 예, 쏟아냈어요. 예. 이번에도 바이든은 미국민에게, 시진핑은 중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 막 쏟아낼 거다. 그렇죠.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상대방에 대해서 강경했다는 것을 아마 자랑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뭔가 오늘 성명으로서 나올 것도 없는데 어떻게 또 만남이 성사는 됐네요. 해야죠. 그러면 해하고 이렇게 경고해야 되고 이제 일종의 경고를 서로 하겠죠. 경고를. 미국은 레드라인을 얘기할 것이고요. 그러면 대만 이런 얘기할 것이고 중국은 자기 핵심 이익을 하겠죠. 앞으로 이게 그럼 좀 큰 판을 우리 김준 교수님하고 좀 큰 판 읽어볼게요. 앞으로 어떻게 이 세계 외교 무대가 외교판이 흘러갈 걸로 보세요? 저는 당연히 한미의 중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중국으로 가야 되냐 당장에 흑백론이 나오는데 그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나 아세안이나 유럽조차도 미중 사이에서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중을 중심으로 하되 지난 정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를 해칠 정도로 가면 안 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중심입니다. 근본입니다. 중심이죠. 그런데 이걸 너무 빨리 편을 정해버리면 미국이 5년 내에 10년 내에 중국을 제압시킬 수 있다면 그 선택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중은 쉽게 승부가 안 나고 수십 년 갈 수 있는데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명확한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미국이 그렇게 안 하면 뭐 니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거 우리 안 들어줄 거야 뭐 등등등 경제적으로 압박 엄청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미국은 우리 도움 없이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을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진 지렛대입니다. 그뿐입니까? 배터리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이걸 그냥 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귀한 카드들이 분명히 있군요. 우리가 지난 20세기하고는 다르고요. 우리가 BBC라고 얘기합니다.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는 세계 선두권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걸 하기 위해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다 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저는 김준 교수님하고 인터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좀 약간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이 처음 봤어요. 너무 걱정이 되세요. 기후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이제 어떻게 조금 다시 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거라 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을까? 내부 사람들은 일단 한미 동맹을 확실히 하고 한일 관계 나빠지는 거를 개선하되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간다인데 러시아하고 중국으로 가는 건데 뭐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중국으로 갔을 때 어떤 설명을 할 것인지가 저건 너무 궁금합니다. 그걸 정말 잘해야 될 텐데 그걸 걱정되신다는 말씀. 자, 30초 남았는데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미국 중간선거 전에 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는데 안 했습니다. 핵 실험을 안 했습니다. 근데 김준일 교수님은 그때도 안 한다 그랬습니다. 안 한다 그러셨죠.
그거 뭐 무슨 생각으로 안 한다? 우리가 이걸 너무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오히려 북한이 효과를 보기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죠. 그게 무슨 기우제입니까? 왜 북한은 그럼 안 한 북한은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6차까지 충분하고요. 예. 그다음 위력을 감소시키는 전술핵무력에서 한다 그러는데 감소시키는 것은 그걸 증폭시키는 것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사이즈 줄이는 네, 거. 자기들이 프로그램 중에 하는 것이지 이걸 미국으로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한다.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이지 진짜 북한을 보지 않는 겁니다. 별로 필요가 없는 이걸 크게 필요한 실험은 아니라는 드라마틱하게 거예요. 만들고 한미를 묶기 위한 미국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하긴 합니까? 그럼 언젠가? 할 수도 있죠. 저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지금처럼 이렇게 꼭 3월에 한다. 5월에 바든 왔을 때 한다. 또 지금 한다인데 안 하지 않습니까? 안 알겠습니다. 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자, 10초. 오늘 시진핑하고 바이든 만난 데서 뭐 봐야 됩니까? 관전 포인트? 그러니까 둘이가 대화가 되느냐 아니면 둘이는 듣는 거 상관없이 혼자 딴소리 얘기하느냐. 하느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준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